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서사건건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역대 당대표 전당대회 중에는 제일 낮다고 하는데 이 투표율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분석해봅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순방합니다. 과거 정권이 맺은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 어떤 회담을 나눌지 전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현주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37.51%로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는데 둘째 날에는 좀 낮아져서 최종 투표율은 44.39%,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4.12%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이게 좀 첫날 투표율은 좀 되게 높았는데 최종 투표율은 당명 변경 이후 좀 최저라고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첫날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총 투표율에 있어서 가장 낮았던 것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름을 걸고 당대표 선출이 지난번 3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선출되었던 당대표가 각각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이 세 분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각각 이틀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총 투표했던 일자가 나흘간이었던 그렇죠. 반면에 이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위기 국면이고 또 당 선관위에서 아마도 이 모바일 또 ARS를 각각 하루 동안만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만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나흘간 투표하는 것과 이틀은 확실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것에 비해서는 4.12% 지난 7.3 전당대회에 비해서 낮은 수치라고는 하나 이것을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은 웬간히 다 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확실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나흘치를 모은 것과 이틀치 모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전당대회 진행 중이고 뭐 저희 방송 직후에 빠르면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가 네. 3주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네. 선거인단으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해서 110만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그때 당시에 57%가 넘었고 그리고 대의원 투표율도 78%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지금 75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거기 중에서도 44%가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23년에 있었던 김기현 당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에서 비교해보자면 10%포인트 정도 낮은 투표율을 지금 보인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지금 책임당원이 80%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투표 양상을 보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선거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진 이 가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그런 당원들이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뭐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를 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고요. 두 사람이 결선 투표까지 갈지, 과반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지 이런 부분은 좀 예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글쎄요, 네. 지금 당의 선거 룰이 당심이 8, 네. 그리고 일반 민심이 2, 8대 2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조경태 후보가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네. 지금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당 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당대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이제 과반을 넘는다, 혹은 뭐 다른 후보가 과반을 넘는다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저 상당한 당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김앤장 저 두 분이 표를 반분하게 된다면은 과반으로 과연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 쇄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후보 가운데 혹시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을 당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연설을 하고 나서 36세 영선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 결정 당시에도 김문수 후보의 밤의 그 교체 시도 이것에 대해서 당심으로 이것을 막아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전략적, 합리적 투표를 한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종의 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 그 가능성을 좀 따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뭐 높게 나온 분이 사실 없기 때문인데 역시 결선 투표로 간다라고 좀 예상이 되시는지요? 저도 결선 투표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누가 되더라도 새 당대표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라고 이 양분화된 이 당내를 하나로 모으는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쇄신 작업, 혁신 작업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견제 기능이라든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당대표 후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탄핵파, 찬성파 그 둘이 결선에 진출을 했을 때 어쨌든 이제 친한계에서 김문수 후보를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런 강경 노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친한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친한계와 손을 잡고 당대표에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장동혁 후보와 지금 전한계 씨로 비롯된 그 강경파들이 당대표를 계속 지속적으로 더 거세게 흔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계와 그 중도 보수파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후보를 특정해서 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그 전선을 확실하게 긋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다른 당의 입장에서 한번 전망해 봅니다. 지금 이지혜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가면 이른바 쇄신파, 이 친한계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당내 신지호 전 의원의 발언 듣고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혹여라도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이 쇄신파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는 투표 포기, 참여하면 누굴 찍을 것인가인데 아마도 덜 미운 놈을 찍으려고 그러겠죠.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봤을 때 덜 미운 사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또 한동훈 뒤통수 쳤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쪽으로 좀 더 갈 거다. 덜 미운 놈을 고르니까.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비교적 한동훈 전 대표와 많은 교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덜 미운 사람 쪽으로 김문수 쪽으로 표가 간다. 여기에 좀 공감하시는지요? 신지호 전 의원께서 상당히 알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표 이론에서 보기에도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차선의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최악의 후보와 차악의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제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본인이 입장을 달리한 바가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 보기에 소위 그 전한길 씨와 한동훈 대표를 놓고 누구를 공천을 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슴지 않고 전한길 씨를 선택을 했단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무게감에 있어서나 당의 기여도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마다하고 굳이 선뜻 전한길 후보를 전한길 그러니까 강사죠. 이분 정계에 뭐 입문한 것인지 언론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자칭 언론인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을 이렇게 굳이 선택한 것을 보고서는 쇄신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것이 최악이고 어느 것이 차악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당대표 여부 또 하나가 이제 최고위원들의 지형은 어떻게 그려질지 또 관심인데 지금 후보들 보면 뭐 김근식, 양향자, 우재준 후보가 비교적 뭐 찬탄파로 분류가 되고 당대표 결과와 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이 최고위원 구성에 따라서 또 지도부 견제나 조율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전한길 대회다라고 불릴 만큼 지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한길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1야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국가적, 역사적 이런 반성이나 책임 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와 어떻게든 손을 잡고 어떻게든 그의 인기와 지지율에 편승해서 이 당대표 선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최고위원이 총 6명이 총 5명이죠. 총 네네. 5명이 선출이 된다고 하고 플러스로 정책위 의장이 선발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여성 후보로 양향자 후보가 아마 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그래도 한동훈계로 알려진 김근식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우재준 이런 후보 3명 정도가 친한파로 분류돼서 요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도 드렸었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 내에서 친한파, 윤 어게인을 부르는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엄청 높은 상황에서 이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친한파로 분류된다 한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부를 이끌었을 때 어떠한 유의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런 유의미한 목소리가 지금 당대표 선거 중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최고위원 구성이 돼서 앞으로 당무를 이끌어 나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뭐 예상을 하는 거지만 한번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당대표로 뭐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중에 되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비교적 찬탄파로 불리는 위원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상당히 양극단에 있는 어떤 의견을 좀 모아서 지도부가 잘 꾸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상대당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계엄과 탄핵의 국면을 거치면서 그 늪과 강과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번 뭐 혁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긴 했으나 그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히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도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소위 쇄신파로 불리우는 3분, 우재준 그리고 여성 목세 양향자 그리고 김근식 후보가 과연 그 지도부 구성에 합류를 할 수 있게 될지 없을지 뭐 그걸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수석 최고위원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은 표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조성에도 상당한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만약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3명이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 물론 시끄럽긴 하겠습니다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예, 물론 뭐 지도부에서 무슨 표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표결 상황이 있을 때 상당한 캐스팅 보터로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거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대위로 전환하게 되는 그렇죠. 규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만약에 지도부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은 이분들에다가 1명 정도 더 추가될 경우 어떤 그 획기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명 이상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유의미하다. 하지만 3명 이하, 2명, 1명 내지는 1명도 합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상당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저희 사사건건이 끝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특보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검 관련 이야기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이야기인데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다는데 먼저 과거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당일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특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장소의 CCTV에서 서류를 보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에 진술이 지금 바뀐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고는 했겠지만 네. 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 진술을 거짓말로 번복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숙이 이 내란 과정에 관여했느냐 이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한 전 총리가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해왔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CCTV 등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드러난 일부 아주 극한의 일부 상황에서 대해서만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 인사들과 말 맞추기를 하면서 이제 비밀이 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떤 얄팍한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 나와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도 위증을 한 것이 영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완전 협조, 증거 인멸, 위증, 책임자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완전히 물어야 된다. 사법과 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속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위증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요. 진술 번복이 시인인지 모호하다는 입장과 함께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해서 계엄 방조 그리고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더 진전된 진술이 나올지 또 예상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높다. 봅니다. 시종일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에서도 본인은 이 계엄 선포문을 받지 못했다. 다음 날 출근을 하고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이게 꽂혀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게 여기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개월 만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소위 그날 당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당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류를 수거해가는 장면까지가 노출되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본인이 위증의 그 여러 가지 혐의
혐의를 감내하고서도 본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므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좀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식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지난 2차 조사에서 16시간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오늘 했는데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것을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한덕수 전 총리 관련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또 그리고 발부 여부까지 쭉 한번 지켜보고요. 대통령 순방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 그리고 미국을 4박 6일 일정으로 순방을 합니다. 먼저 내일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경제계와 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이 일본과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그 일본은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이 많은 것들을 앞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외교에 잘 대응을 할 수 없다. 한국과의 동맹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내가지 못한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이 과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양국 간에 앞으로 진전된 그 외교적인 성과와 합의를 이끌어내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그런 선언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서서 미리 방문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더 완벽하게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의 사전 작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그런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는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좀 더 쌓이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이 부분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의 위안부, 강제동원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합의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뭐 관련된 피해자 모임 또 역사단체는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서 반일적인 스탠스를 위치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비근한 예로 지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핵 폐수라고 지칭을 하면서 가두 시위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고한 입장을 취했었지만 이제는 정권의 주인공이 됐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2015년에 있었던 12.28 합의죠.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는 당시 우리 외교부 장관과 후에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외무 대신으로서 합의를 이뤘던 것인데요. 국가 간 합의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의사소통이 적었고 국민들에게도 이게 알려진 바가 적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런 합의 과정에 어떤 부분이 국민들께 과연 어느 정도나 공유가 됐었나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징용공 제3자 변제안의 경우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전범 기업으로부터 한일 청구권으로 받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을 했으니 우리 기업이 대신으로 제3자로 변제를 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서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뤘던 양국 간의 합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체결이나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것도 역시 당시에는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후일에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과거 정부의 합의 사항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미일 삼각 공조의 위치에 있어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직무수행 평가가 지금 2주 연속 하락해서 56%를 나타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특별 사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요.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0%,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부정평가 이유 특별 사면이 가장 크고 2주 연속 하락세.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예상했지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정무적 판단. 지지율 하락을 알면서도 이런 판단을 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급한 바와 같이 네. 이번에 사면 원칙의 첫 번째가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측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각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사들은 다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188명의 사면 대상자 중 정치인과 그리고 고위 공직자는 27명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4%에서 5% 지지율이 빠질 거다 이런 점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분열의 정치 그리고 국민 화합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면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여러 차례 분석을 해왔는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을 통해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국민적으로 공감과 여론이 높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검찰 개혁을 이뤄 나가라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전면으로 내세우는 구호가 검찰 개혁이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자신이 어떤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만큼 네. 이런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조국 사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면의 이면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일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소 후에 n분의 1 발언이라든지 뭐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조국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특히 아직까지도 저는 왜 그렇게 4~5%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속내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은 본인이 사죄와 반성을 한다거나 혹은 형기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조국 대표 사면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의원들이 좀 부글부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나름대로는 조국 전 대표가 아마 사면에서 나오게 되면 일종의 로우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좀 침잠하는 그런 일정 기간 침잠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우킥은 왼거리고요.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또 호남도 지금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것이 일종의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그 지지율이 28%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1%와 비교하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기대치보다 낮은 56%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지지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추세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방미와 뭐 한일, 한미 회담이 기대되어 있는 만큼 네. 지지율이 충분히 오를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짧게 덧붙이자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럽과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두 주일 동안 8%포인트 하락됐고요.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는 12.2%포인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이 분명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보 때문에 과연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네네. 과연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선 설명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관련된 개요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리서치와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를 했고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19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결과는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현주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